자,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동초사 오늘은 제2기 4차 워크샵 2017년 날짜가 잘못됐네요. 5월 8일입니다. 우리 동초사는 경북의대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의 총파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면 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일이 나중에 어떻게 그것이 연관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그 일이 내 인생의 참 터닝 포인트나 계기가 됐다 하는 거죠. 살아갈 때 그 당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사건이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또 그때 내가 배웠는 것이 인생에 큰 참 도움이 됐다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의 그 생애라면서 지나갈 때는 아무도 모르죠. 지나고 난 뒤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포항제철이 생기는 것은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포철을 만들었죠. 사실은 박태준 회장이 와세다 대학에 다녔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이제 2차 대전 중에서 대학교 다닐 때 노력봉사를 갔어요. 그 당시에 노력봉사하는 것이 일본의 그 유명한 제철소죠. 제철소에 거기에서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얼른 들었는 것을 보니 한 달 정도 노력봉사를 갔어요. 뭐 아는 건 없죠. 그냥 제철소 구경 정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좀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거기에서 잠시 구경했는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개발할 때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는 일본하고 전쟁을 해가 이기는 건 아니죠. 우리가 또 일본이 한일 합방될 때 우리가 일본하고 총을 쏴가지고 합방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이제 결국은 일본에 하고 협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일본이 위탁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국제적으로 다 승인받았고, 그러니까 일본을 봐서는 한국을 합병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본으로서는 사과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샀는데 어쨌든 강압을 했던 어쨌든 계약서를 써가지고 집을 샀는 거나 똑같은 거죠. 부동산 취득을. 그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참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동학혁명을 했죠. 동학혁명의 접작이라고 동학 소대장면. 동학혁명은 결국 우리 이신조선에 대한 반역이죠. 그 조선을 그렇게 반정부 세력인 거죠. 그래서 고향에서 쫓겨가지고 자기 어머니 박정희 모친이 있는 이제 선산으로 왔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아버지는 묘지기를 했어요. 묘지기를 한 산에 와요. 묘관리인이죠. 그 당시에 조선 시대에서 최하 직업이죠. 백정단보다 조금 난 최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난하고 신분상에 처한데 박정희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이제 국민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대구 사범학교 바로 옆에 경대사대 부구가 대구 사범이죠. 이 대구 사범에 들어가죠. 그 당시에는 일본도 사범학교가 있었고 우리도 사범이 대체로 이제 공부를 잘하고 집안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범학교 가가 이제 중학교 선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대 사범학교 나오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저쪽에 사범에 나오고 난 뒤에 선생하다가 문경에서 선생하시다가 만주 육사를 갔죠. 만주 육사 가가 그래서 이제 성적이 아주 우수한 성적에서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로 갔습니다. 1년간 공부를 했죠. 마치 우리나라 3사 출신이 공부자 우수한 사람은 육사에 1년간 더 가서 교육받는 것 똑같죠.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그 당시 일본 육사는
그 일본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하는 것은 굉장한 대단한 그거였죠. 성취였죠. 본인은 말씀 박정희 대통령 밑바닥에서 일제시대 때 최고의 학벌을 얻었던 거죠. 그 당시는. 그럼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해방 후에 5.16 후에 하고 난 뒤에 일본으로부터 내일 청구권 자금을 받았죠. 그 당시에 돈을 받아가 뭘 했느냐면 첫째 경부고속도로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포항제철을 짓어요. 세 번째는 뭐 했느냐면 소양강댐을. 소양강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양강 댐이 없을 때는 한강에 비만 오면 다 침수가 됐어요. 지금 압구정동 일대는 전부 다 비 오면 전부 다 물 날리 데가 그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양강 댐을 이병철 더서 정조영 회장님이 소양강 댐을 짓습니다. 그때 짓는데 소양강 댐 짓고 난데 엄청 손해를 봤어요. 생각보다 난공사했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 이 정조영 회장님은 소양강 댐 짓고 뭘 하셨느냐 하면 밑에서 한번 지도를 가오너라. 왜요? 그러니까 소양강 댐을 지음으로써 한강에 침수가 안 되는 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압구정 일대가 옛날에 그 사람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아무도 못 살아요. 비만 오면 다 침수돼요. 그래서 정조영 회장님이 압구정 일대 땅을 다 샀어요. 사가지고 현대아파트를 지어가 엄청 돈을 모셨어요. 소양강 댐에 손해받는 걸 압구정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엄청 돈을 버셨거든요. 그렇게 성각자는 뭐든가 이런 게 손해를 그 뭡니까 소양강 댐지가 손해를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몇 배를 돈을 버셨거든요. 미래를 내다보시는 눈이 있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하셨느냐 하면 서울대학병원을 짓습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 아주 멋있었죠. 옛날에는 그 앞에 초라한 병원이었어요. 내가 레지던트 있을 때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어디냐면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 NMC가 최고의 병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NMC에 입원해요. 왜 NMC가 좋았냐면 6.25 때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가 우리나라에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 지원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난데 의료기계를 몽땅 다 NMC에다 짓고 그게 기증을 했어요. 그 후에 또 NMC 출신들을 미국, 자기는 스웨덴, 덴마크 그쪽에 유학도 보내죠. 그 당시에는 외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는데 그 스웨덴, 덴마크에서 한국의 의사들을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공부 잘하는 사람 전부 다 어디를 가느냐 하면 국립의료원 가는 거예요. 내 동기들도 국립의료원망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때 국립의료원 NMC를 가봤더니 이렇게 좋은 시설겠어요. 대단했어요. 눈이 막.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스테이크를 먹는 데는 어디냐 하면 조선호텔 다음에 NMC의 스칸디나비아 홀크는 그게 두 군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후지지만 그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 레스토랑인데 그게 돈가스가 있는데 그 돈가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돈가스였습니다. 스테이크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옛날 생각나면 서울에 오면 서울역 철도역에 그 그릴에서 돈가스 먹는 게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팔아요. 가서 먹어보면 옛날식 돈가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철을 지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한테 포철을 짓는 걸 맡겼어요. 그 당시에 제철소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었는 거래.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 보고 자네가 포철을 지라. 박태준 회장 대단한 분이죠. 처음에 안 하려고 했는데 박태준 대통령이 시키는 거 있죠. 근데 잘했는 게 조그만 제철소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철소나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
큰 장치에 있어서는 한 번 만들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만 톤 되는 배를 만드는데 30만 톤 배를 못 만들어요. 도크가 10만 톤이면 10만 톤이 맥시멈이에요. 크레인의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배의 높이가 결정이 되죠. 크레인 높이 만들 배는 마치 못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다른 후진국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제철소 만들 때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제철소 뭐 했냐면 한국이 아마 내수만 하니까 조그맣게 만들어 놨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박태정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철소 만들 때 수출용, 국제 경쟁력에 있는 수출용 제철소를 만들어야겠다. 내수용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 때 모든 사람이 다 미쳤다 했어요. 미쳤죠. 그렇게 황당무계하게 크게 만드는 제철소가 없죠. 그래서 그 제철소를 만들어가 국제 경쟁력이 있는 거죠. 크게 만들어야 국제 경쟁 단가가 싸지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 대구에 보면 대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대서를 보고 놀래요. 그렇죠. 동대구 저쪽에서 저 끝까지 가는 도로가 엄청 크죠. 또 놀라는 것이 범어노탈에서 동대구역에서 저 어딥니까? 저 끝까지 가는 저 수성구가 도로 거의 몇 차선이에요? 10차선이잖아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들었어요. 중학교 내가 거기 중학교 3학년 때 만들었어요. 전부 다 도로를 만들 때 미쳤다 했어요. 그 당시에 그 10차선 도로에 버스가 10분에 한 대씩 차가 됐겠어요. 비포장했어요. 먼저 풀풀한데 도로가 여기까지 끝이 안 보여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 누가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태종학 시장님이라고 해서 그 시장님인데 그 당시에 대구 시장님이 5.16이라고 난 뒤에 군인들이 시장을 했어요. 군인이 시장했어요. 그 당시 군인들이 시장하고 대구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 뭐를 포번을 했냐면 일본에 혹시 삿포로 가신 분 있을 거예요. 삿포로 가면 도로가 무지막지하게 크거든요. 그거는 삿포로 허벌판에다가 계획 만드는 도시죠. 창원 가보셨죠? 창원대로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대구시가 도로를 만들 때 미래를 내다보고 도로를 엄청 크게 만드는 앞으로 나중에 그 당 차도 없을 시대인데 앞으로 차가 이 도로에 차가 꽉 차일 것이다. 그래서 10차선을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는데 우리도 미쳤다 하죠. 그런데 그 도로를 만들게 되고 교통난이 없지 않나요? 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얼마나 큰 돈이 듭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일본이 경부고속철도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거는 왜 만드냐면 러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만주에서 전쟁을 하면 일본에서 식량이나 이런 걸 실어 가야 될까 이래. 그래서 러일 전쟁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하는데 일본이 철도를 만들면서 철도 부지락해가 철도는 단선이었는데 그 옆에 땅을 엄청 크게 국유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철도는 앞으로 단선이 복선이 되고 복선이 또 4차선이 되고 이래야 된다 생각하고 도로를 철도 부지를 엄청 넓게 잡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부고속도로를 경부선을 복선화하고 또 우리가 또 KTX 만들 때 일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역도 동대구역도 옆에 스페이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그런 일을 못하죠. 그래서 왜 그러면 군인들이 잘하느냐면 선진국은 대체로 보면 군인이 다스린 나라예요. 물론 생각하면 문신하고 무신인데 문신이 다스린 나라가 좋을 것지만 무신이 칼을 쥐고 총을 쥔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훨씬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면 소크라테스가
더 좋은지, 머리가 공자님이 말씀이 맞는지는 맨날 며칠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간원장이 저 싸움을 잘하는지 딸따냥이 잘 싸우는지는 둘이 붙여보면 되잖아요. 간원장은 청정도로, 딸따냥은 펜싱하는 그 칼로 둘이 붙으면 반나절만 하면 결판이 나죠. 누가 이기는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군인들은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칼이라 하는 것은 칼이라 하는 냉정하잖아요. 냉정하죠. 그래서 문신과 문신끼리 싸우면 말싸움하면 끝이 안 나는데 칼제비하고 총제비하고 조폭과 조폭끼리 싸우면 승부가 나고 졌는 조폭은 이긴 조폭한테 삭고로 앉아가지고 형님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위계 질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승부가 뭐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명백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칼제비나 총제비들은 자기들끼리는 아주 민주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대체로 보면 그 사무라이나 칼제비, 총제비가 다스린 나라가 민주주의가 잘 돼요. 우리에게 사람의 그 질서를 명백하게 가르게 되거든요. 일본도 그런 면이 많죠. 일본은 아주 재밌는 칼의 나라거든요. 칼의 나라예요. 그 칼의 나라들은 대체로 국민들이 그 꼼짝 못하죠. 칼이 워낙 무서우니까. 그 사회 질서가 잡히는 거죠. 문이 지배하는 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시끄럽죠. 우리나라는 칼이 지배한 역사가 3번 있었습니다. 첫째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전부 다 무사가 지배했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있었겠습니까?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 무신정권이죠. 고려 무신정권이 있었죠. 또 한 번 있었죠. 1960년에서 박정희 대통령부터 누굽니까? 그 대통령까지 이제 칼의 지배죠. 칼의 지배가 저는 대체로 좀 국가가 많이 발전합니다. 오늘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수. 사람들 좀 늦게 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본과 3학년 천수빈입니다. 오늘 저는 그 담낭에 대한 초음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먼저 아나토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GB는 리버의 그 양 로브 사이에 있고, 그리고 피셔4 GB의 직합에 있습니다. 그리고 GB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푼더스, 바디, 인펀디블럼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 초음파상으로는 지금 시스틱 덕트가 나와 있는데, 원래 시스틱 덕트는 초음파상으로 관찰하기 힘들고요. 그 선천적으로 시스틱 덕트가 길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스틱 덕트를 관찰하기 힘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틱 덕트에는 스파이럴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가 있기 때문에 GB 내로 들어간 담즙이 그냥 자연적으로 GB를 빠져나올 수는 없고 GB가 수축해야만 그 담즙이 GB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와 그 틱네스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먼저 장축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단축, 그리고 이것은 벽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통 GB의 장축은 길이가 7에서 10cm 정도가 되고, 그리고 단축을 쟀을 때는 직경 3에서 5cm 정도가 되고, 벽의 두께는 보통 이러한 부분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2에서 3mm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 또는 이러한 부분을 잰다면은 벽의 두께를 제대로 잴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장 쪽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병리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갤블레더에는 그
머스큘라리스 뮤코사층과 시로사층이 머스큘라리스 뮤코사층 가서브 무코사. 서브 뮤코사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뮤코사, 머스큘라 레이어, 페리 머스큘라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 세로사 이렇게 네 가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상으로 보면은 이건 지금 수축하지 않은 갤블레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페리 머스큘라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가 이렇게 고액고성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GBUS 초음파는 층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 화살표 방향은 조금 잘못됐으니까 화살표보다는 2층의 순서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GB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GB의 초음파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8시간 정도의 금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초음파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담낭을 수축시키는 니코틴이나 커피 등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누워 있을 때는 환자의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고 하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갤블레더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프로브의 위치와 테크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3.5에서 5MHz의 프로브를 사용을 하고,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할 때는 약 7MHz의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수파인 포지션이 기본적인 포지션이고, 환자가 비만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포지션의 뷰를 보고 싶으면은 레프트 레터럴 데큐비터스 포지션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세 가지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브를 살짝 세우게 되면은 세 헤파틱 베인이 모이는 뷰가 관찰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한 장 넘겨주세요. 반장만. 여기 글자 떠야 되는데. 아무튼 네, 메이드로발 피쉬, GB4 피쉬. 네, GB4 피셔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살짝 내려가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초음파상으로 이러한 GB가 관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초음파의 프로브를 대는 방법인데요. 모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 라이트 롱지튜디널 스캔, 라이트 트랜스버스 스캔의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GB는 관찰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스캔 방법으로 장축과 단축을 모두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GB의 시작과 끝 부분을 모두 관찰해야 합니다. 네, 먼저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이러한 관찰 프로브를 이렇게 대게 되는데요. 이렇게 프로브를 대게 되면은 GB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을 할 수 있지만 경부는 관찰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인데요.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경부를 관찰하기 좋고, GB와 포탈 베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과 같이 GB와 베인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라이트 롱지튜디널 스캔인데요. 이 방법은 담낭 전체가 잘 관찰이 되고 경부에서 저부까지 장축상으로 관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라이트 트랜스버스 스캔인데요. 이 방법은 들어와요. 프로브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쭉 내리게 됩니다. 조심. 그러면은 이 담낭을 전체를 단축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브를 이동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 다음 이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66세 환자고 당뇨 환자로 건강검진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네, GB 내에 하이퍼 에코익한 리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GB 스톤인데요. 먼저 GB 스톤은 초음파 소견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담낭 내 스트롱 에코, 후방 음영, 그리고 체위 변환에 따른 이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소견은 담낭 내의 스트롱 에코와 체위 변환에 따라 이동한다는 점이며,
후방 음향 음영은 주비 스톤의 크기가 작으면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낭 경부는 그 관찰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담석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류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분류 방법으로 담석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옛날에 담석증을 약으로 치료하던 시절에 사용하던 것으로 지금은 그 분류 방법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남자 41세 환자로 건강검진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였고요. 포스테리어 쉐도잉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에코성의 종괴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저에코성의 종괴가 보이고 있고, 이것은 CT 사진입니다. 네, 이것은 주위 폴립이고요. 담낭벽에 붙어 있고 내로 돌출되는 고에서 등에코성 종괴고요. 이것은 그 콜레스테롤이 담낭벽으로 들어가고 히스티오사이트가 이것을 그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여 담낭 내로 돌출이 되면 주위 폴립이 됩니다. 그 콜레스테롤 용종이 가장 흔하고 90% 이상이 1cm 미만이며 그 다발성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 단일 콜레스테롤 용종은 선종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모양으로 선종이 있는데 선종은 그 모양에 따라서 피던큘레이티드와 세사일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목이 있는 것을 피던큘레이티드 타입이라고 하고, 목이 없는 것을 세사일 타입이라고 하는데, 세사일 타입이 조금 더 악성화되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주세요. 네, 그 1cm 이상, 50세 이상, 단일 병변, 무경성일수록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러한 그 폴립을 어떻게 팔로우 해야 되냐 하면은 그 10mm 이상의 폴립은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고, 6mm 이하의 담낭 그 용종에는 추적 관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그 남자 69세 환자이고 건강검진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 저음형의 병변이 보이고 있고, 주비 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쪽에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주비 캔서입니다. 주비 캔서는 담낭 내로 융기된 병변이고, 그리고 담낭벽에 불균이란 비율을 보이고, 담낭에서 간으로 직접 침입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주비 그 병리에서 아까 봤듯이 그 주비에는 머스큘라리스 뮤코사층과 서브 뮤코사층이 존재하지 않고, 그 머슬층이 굉장히 덴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비의 에피텔리움에서 생긴 주비 캔서가 머슬층을 넘어서 세로사층으로 잘 가고, 그리고 세로사층을 넘어가면은 그 간과 바로 마주하고 있으며 거기 사이에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간으로 바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비 캔서는 예후가 매우 불량합니다. 네, 그 형태학적 분류로는 괴상형, 용종형, 벽기유형이 있습니다. 네, 먼저 괴상형은 불규칙한 변형과 비균질 에코를 가진 종괴이고요. 그다음 벽기유형은 가장 발견이 어려운 타입인데, 담낭벽에 국소적 혹은 미만성의 불규칙하거나 결절성 외연을 가진 에코성 기호입니다. 네, 그리고 점막에 국한된 경우 변화가 미미하여 염증성 벽 기호와 감별이 힘듭니다. 가장 찾아내기 힘든 종류의 주비 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용종형이 있는데, 점막이나 근층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예후가 좋습니다. 네, 그 네 번째 케이스고요. 남자 64세 환자입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이렇게 초음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그 위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주비 슬러지입니다. 그 초음파 소견으로는 담낭 내에 낮은 강도의 에코성 물질이 보이고, 그리고 후방 음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력에 따라 가장 낮은 곳에 층을 이루어 관찰됐는데, 이것은 그 초음파로 관찰을 하고 있으면 위치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급성 혹은 만성 담낭형,
오랜 기간 금식을 하거나 경정맥 영양 공급을 한 환자들에서 주비 슬러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초음파를 관찰을 할 때 이 그 주비 슬러지의 위치 변화가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의 간격을 두고 걸쳐서 그 초음파를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49세 환자이고 내원 1일 전 복통, 간헐적인 발열과 오한, 그리고 내원 시 우상복부 통증과 압통을 호소한 환자입니다. 3번을 보면은 지금 벽이 두꺼워져 있고 4번을 보면 하이포에코익하고 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입니다. 초음파 소견으로는 담낭이 확장되어 있고 그리고 담낭벽이 비유된 소견이 있으며 소노그래픽 멀피 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 초음파 프로브를 그 담낭에 대었을 때 환자가 압통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최대 흡기를 시켰을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담낭 내부에 에코가 증가될 수 있고 그리고 담낭 주위 액체 저류, 담낭벽 혈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상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파워 도플러상 주변에 혈류가 증가한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이 없이 발생하는 어칼큘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있는데 이것은 급성 콜레시스타이티스의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59세 환자이고 당뇨 환자로 건강검진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GB가 잘 관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GB가 좀 좁아진 소견을 보이고 고에코성에 그리고 저에코성에 물질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으로는 담낭 위축, 담낭벽 위축, 담낭 내에 스트롱 에코 스톤이 있다면 이런 소견을 보이는데 이것은 만성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입니다. 지금 여기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7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43세 환자로 검진 목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지금 여기 라이트 키드니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펀더스 부분입니다. 그 초음파상으로는 그 초심자가 봤을 때는 그 GB를 쉽게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 소견은 그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인데요. 그 담낭벽 내 RAS, 러키탄스키 아쇼프 사이너스의 증식과 담낭 점막 상기와 근조직의 과형성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담낭의 그 에피셀리움이 근육층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GB 내에 압력이 올라갔을 때 에피텔리움이 그 근육층으로 밀려서 이런 로키탄스키 아쇼프 사이너스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부형, 그리고 두 번째로 분절형, 세 번째로 미만형이 있습니다. 저부형은 말 그대로 펀더스에 생기는 것이고 분절형은 바디 쪽에 생기는 것이고 미만형은 전체 퍼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초음파 소견으로는 북한성 또는 미만성 담낭벽 기호가 있고 담낭벽 내에 유한형의 무에코 부위가 있고 그리고 코메테일 에코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이 부분에 코메테일과 이쪽에 트윙클링 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셨듯이 바디 부분에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펀더스 부위에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디퓨즈한 타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44세 환자로 검진 목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GB가 쪼그라든 소견을 보이고 있고 GB 주변에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같은 느낌의 것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CT상으로도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있고 초음파상으로는 고에코성의 GB를 둘러싼 고에코성의 병변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폴셀레인 GB입니다. 그 폴셀레인은 도자기란 뜻인데요. 담낭벽
그 전 벽에 일치하는 곡선의 스트롱 에코를 보이고, 그리고 후방 음향 음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방 음향 음영이 강할 때는 GB가 제대로 관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담낭의 만성염증의 결과로 생기는 담낭벽의 석회화로 인해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는 예방적 담낭 절제술이 필요한 전암성 병변으로 분류되었는데, 최근에는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좀 약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담낭은 백은 조금 틀려요. 일반 소화관백은 무코사가 있고, 그 밑에는 라미나 프로프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서브 무코사가 있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있죠. 그걸 합체가 무코사가 되는 거죠. 그게 앱세리움, 라미나 프로프리아, 무스큘라리스 무코사를 합체가 무코사가 되죠. 그 밑에는 서브 무코사가 있죠. 그 밑에는 머슬층이 있죠. 머슬 프로프리아죠. 요거는 우리 소관 머슬은 종주근하고 윤상근이 있잖아요. 있죠. 그 밑에는 서브 시로사 이렇게 되는데, 담낭은 다른 소관하고 틀리가 컨트랙션만 하면 되지 페리스탈티스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윤상근만 있고 종주근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낭에는 앱세리움 있고 라미나 프로프리아 있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서무코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머슬층인데, 머슬층은 윤상근만 있는 거죠. 그 밑에 다른 조직가 틀리가 뭐가 있냐면 페리머스큘라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 하기도 하고, 그걸 좀 더 책에는 또 서브세러살 팬 레이어, 서브세러살 파이브로스 레이어 이렇게 나눠가 또 이야기하는 데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시로사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죠. 그 이제 소관에서 담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담낭에 압이 올라가 버리면 담낭에서 위커 포인트에는 앱세리움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데 왜 들어가느냐 하면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쉽게 들어가고, 또 머슬층 사이가, 머슬층이 윤상근 종주근이 없고 윤상근만 있으니까 머슬층이 치밀하지 못하고 틈새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앱세리움이 쭉 들어가고 머슬층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압이 오르니까 이게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딜라테이션 되면 그 안에 있는 바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뭐가 생기냐면 주위에 그 머슬층이 하이퍼트로피가 되고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는 정상 GB도 있고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있고 집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도 있어요. 집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하는 병이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가 하이퍼트로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한 형태가 집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예요. 무슨 뜻 이해가 되죠? 그 집이기가 왜 캔서가 나쁘냐 하면, 집이 캔서가 앱세리움이 생기면 바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가 버린 거죠. 더 심한 게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의 캔서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시로사 바로 옆이잖아. 바로 뚫고 들어가죠. 시로사를 뚫고 나가면 바로 복강으로 가버리고, 또 GB가 리버하고 대치된 부분은 시로사가 없는 거죠. 바로 다이렉트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페리머스큘러 커넥티브 티슈에 그거는 바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조직학적으로 리버의 인터로발 피쉬하고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암이 그걸로 들어가면 그걸 쭉 리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GB는 뭐가 많냐, 림파틱이 굉장히 풍부하죠. 림파틱이 풍부하기 때문에 GB 캔서는 굉장히 예후가 나쁩니다. 할머니들한테 생기는 암이죠. 우리 소설의 가로 유명한 박한서 씨도 GB 캔서로 죽었지요. GB 캔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부학적으로 그걸 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담도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박수부터.